안녕하세요. 바로 전편에 이어서 어쩌다가 박보살이 Y군의 형수가 되었는지 이야기 시작할까요? 그날 박보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본 Y군의 형이 대시를 했거든요. 박보살이 범상치 않은 여자란 것을 Y군의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Y군의 어머니 즉 박보살의 시어머니는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스나야 내 때문에 제사 내가 다 맡았으니까 너도 평생같이 제사상 차리자. 그랬대요. 결국 좋은 마음으로 제사상 차리지는 못하겠다는 큰 어머니의 말씀에 친척분들의 눈이 모두 둘째 며느리인 Y군의 어머님께 쏠렸다고 해요. 뭔가 억지 효도예요. 박보살 오지랖은 하여튼 원래 제사 없는 시댁이었을 텐데 1년에 제사 8번 지내는 시댁으로 바꿨어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꼬아서 가요. 덕분에 저는 제사밥 자주 얻어먹습니다. 그날 Y군 큰 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호프집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신기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뱀을 싫어하시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박보살이 우리 외할머니는 안 그럴 걸 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보살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의 일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인심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박보살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유명하신 무속인이셨고 그 덕에 박보살의 외갓집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가보니 커다란 뱀이 옆집 부엌 아궁이 앞에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옆집 아저씨께서 도끼로 뱀을 찍으려는 걸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극구 말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뱀을 달래기 시작하셨다는데 나오너라 내 살려줄 테니 나오너라 계속 말씀하셨다는 스르륵 뱀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기에 할머니는 뒷걸음질로 계속 뱀을 유인하셨고 동네 근처 산 쪽까지 뱀을 몰아서 데려다 주셨다고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와중에 Y군이 이야 할머니가 뭐 피리 부는 아낙내냐 드립쳤어요. 한 개도 안 웃겨요. 싱거운 놈. 뱀은 소리 없이 쓱 사라졌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갑자기 한쪽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유방암일 거라고 동네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고 유명한 한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신다며 동네를 떠나시기 전날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본인의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셨어요. 박보살의 외외 증조 부모님이십니다. 외할머님이 산소를 가기 위해 예전에 뱀을 몰고 가셨던 산을 넘으시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뭔가 굉장히 따가운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할머니는 뱀에 그것도 독사에 물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 쓰러져 앉으셔서 이대로 나는 죽을 운인가 보다 싶으셨다고 합니다. 스르륵 정신을 잃으신 지 얼마가 지났나. 눈을 떠보니 안방에 누워 계셨다고.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셨다가 쓰러져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며칠을 고열로 앓으셨는데 독사한테 물려 곧 죽는다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발목에 상처가 아물자 부풀었던 가슴도 사그라들고 통증도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회복을 하시고
원래 가시려던 한의원에 가셔서 이상한 증세를 말씀하시니 그 한의사께서 독을 독으로 치료한 것이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보살의 외할머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이걸 박보살네 가족은 뱀이 할머니께 은혜 갚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보살은 외할머니는 뱀 좋아할 거라며. 다음 이야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동안 자막이 크다거나 작다거나 아니면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번 에피소드는 신기한 인연 이야기입니다. 더블리가 지금은 아무거나 꿀떡꿀떡 잘 먹고 잘 소화시키지만 어렸을 땐 놀라기도 잘 놀라고 체하기도 잘 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새벽에 수시로 손가락 따주시는 할머니 집에 더블리를 업고 뛰어가신 적이 많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땄을 때는 돌쟁이였을 때예요. 집에 놀러 오신 친척 아저씨가 중절모 쓰고 안경 낀 걸 보고 으악 놀래서 울더니 그날 새벽에 열이 오르고 보채서 손가락을 따러 처음 갔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 할머니 집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더블리가 좀 커서 이제 뭘 좀 알 때 제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손가락 따는 할머니한테 데려간다 하면 엄청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해요. 나쁜 엄마.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박보살이 어버이날 혼자 계신 외할머니께 카네이션 가져다 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라? 익숙한 그 집 앞이었어요. 그랬어요. 제 손가락을 가차없이 따서 피를 쭉쭉 내주시던 할머니, 저한텐 홍콩 할매 귀신보다도 무서웠던 그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셨어요. 그날 박보살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어려운 사람, 거린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밥을 한 끼 차려주셨다고 해요.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거린분이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얻어 드시고는 아주머니 내가 용돈벌이 하게 뭐 하나 가르쳐 줄게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께 배우신 손가락 따는 법으로 용돈 버셔서 박보살 등록금도 내주시고 컴퓨터도 사주시고요. 물론 손가락 따는 것은 민간요법으로 요즘엔 불법 시술이라고 해요. 근데 더블리는 요즘도 가끔 머리 아프거나 열 오르면 손가락 땁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손가락 따주시던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라는 것을 알기 전 어느 날 밤 몸보다 마음이 아파 혼자 할머님네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는데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생각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이리 착한 게 뭐가 마음에 병이 났노 아이고 아까워라. 마음 쓰는 거 속상한 것이 아까워 안타까워라고 하셨던 할머님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네요. 더블리는 대학교 때 아웃사이더였어요. 과활동을 안 했다 뿐이지. 그래도 같은 아웃사이더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좀 저조했어요. 대학교 때 쩐자이랑 한참 썸 탈 때는 데이트하러 학교를 갔어요. 수업은 안 들어가고 데이트만 했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딸내미는 등록금 기부 천사입니다. 선배 쩐자이가 후배 더블리를 봤을 때 저 애는 수업 때도 잘 안 들어오고 저래 가지고 졸업이나 하겠나.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맨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요. 무사히 졸업하고 당신이랑 과일청 가게 합니다.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쩐자 깨물고 괴롭히면서 재미있게 살 거예요. 쩐자이 문자 오면 그땐 문자였으니까요. 학교 왔나 또 학교 안 왔나 출석 안 불렀으니까. 다음 시간엔 꼭 들어와라. 도서관 가자. 시험 공부해라. 수업 끝나면 밥 먹자. 도서관 갔다가 밥 먹자. 수업 시간에 소설책 읽지 말고 전공 서적 좀 들여다봐라. 레포트 제때 냈나. 노트 정리해서 복사해 놨으니까 들고 가라. 정신 차려라 등등등. 쩐자이 자기 노트 복사해 주는 사람은 더블리가 유일했다며 아직까지도 얼마나 생색인지 몰라요. 아니 복사해줘도 안 보는 걸 뭘 자꾸 살뜰하게 챙겨요. 종이 낭비 고해성사합니다. 암튼 이건 뭐썸 남이 아니라 더블리 학교생활 잔소리꾼이었어요. 그때 더블리 핸드폰의 쩐자 이름은 시어머니였다는. 쩐자이가 그렇게 들들 볶아도 더블리는 꿋꿋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참 제 뇌도 해맑다 싶어요. 학교를 가면 수업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조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소설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건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그 시간들이 저에겐 엄청난 자양분이 된 시간들이었어요. 뭔가 나의 지성미를 살찌우던 시기였달까요? 학과 공부는 게을리했어도 저는 참 재미있게, 나름 의미 있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때 학교 안카페에서 만난 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더블리랑 똑같은 애였어요. 등록금 기부 천사. 학교 본관 카페를 자주 갔는데 거의 갈 때마다 보는 얼굴이었어요. 읽고 있는 책을 보아하니 더블리랑 취향도 비슷하고 암튼 서로 자주 보다 보니 눈인사 비슷하게 하는 사이가 됐어요. 젠장. 여자랑 썸 타는 느낌 별로였어요. 암튼 그러다 어느 날 우린 똑같은 책을 들고 카페 옆 테이블에서 또 만났어요. 활동적인 성격이 아닌 더블리이지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가 저 사람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걸까? 올 때마다 있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말을 걸었더니 유쾌하게 대답을 하는 친구였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미친 식욕도 비슷하고요. 그렇게 우린 급 절친이 되었습니다. 더블리는 실제로 그 친구를 잉여라 불러요. 잉여는 87년 토끼띠인데 생일이 빨라서 더블리랑 학년이 같았어요. 그렇게 우린 친한 친구 사이가 됐어요. 맨날 혼자 보던 조조 영화도 둘이 보고 소설책도 같이 카페에 앉아서 읽고요. 저처럼 해맑은 뇌를 가진 친구를 만나 진심으로 기뻤다는. 근데 잉여는 그냥 딱 봐도 애가 좀 고급져 보였어요. 대학생이 명품 가방만 몇 개씩에 시계도 비싼 것만 차고 다녔어요. 심지어 차도 외제차였어요. 저는 지금도 브랜드나 명품 잘 모르지만 대학생이었을 땐 더 몰랐는데 암튼 뭘 모르는 제 눈에도 고급진 잉여였어요. 좀 더 친해진 후에 알고 보니 잉여는 집에 기사 아저씨와 상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실 정도로 부잣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대구 경북 부동산 업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셨다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좀 거리감이 들 뻔했었어요. 잉여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우리 목욕탕에 들러서 더블리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면 아버지가 오잉여 왔나 여탕 들어가 씻어라 막 이랬거든요. 전에 그래서도 언급했듯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제 친구들이 가게에 놀러 오면 씻으라고 해요. 식당 하는 친구네 가면 밥 먹고 가라 하시듯 목욕탕 집 막내딸 친구들은 씻고 가거라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하루는 제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러워요 물었었다는. 그게 아니야 이 친구들아. 우리 대장님의 애정 표현이라고. 암튼 잉여는 부잣집 외동딸답지 않게
때도 벅벅 잘 밀고 반신욕도 잘했어요. 사우나에서 소금 발라 가지고 냉탕에 서서 폭포수 틀어놓고 등 마사지도 잘하고요. 털털한 성격에다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어서 우리 부모님도 잉여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제 주변에서 잉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단 한 사람, 제 지인 중 가장 사나운 여자 박보살. 둘이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잉여가 불교와 미신 귀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잉여네 집이나 잉여의 종교가 기독교이면 모르겠는데 잉여네 부모님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교 신자이셨어요. 그때가 제 생일날이었는데 친구들이 여럿이 모였었어요. 당연히 잉여랑 박보살도 참석했어요. 제가 그 시기에 쩐자이랑 썸 타다가 멀어졌을 때라 속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소주 3잔 마시고 이성의 끈을 놓았어요. 그리고 더블리 인생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흑역사를 만들었어요. 쩐자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게 진상 떨다가 전화기 붙들고 토했어요. 오빠야,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하며 비위 약한 쩐자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통화와 그 적나라한 효과음과 그날의 공기를 기억하고 계셔요. 전화할 때 쩐자 온몸에 닭살 돋았었다고요. 암튼 30분 넘게 쩐자이랑 통화하면서 주정오열 구토를 반복하다 호프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더블리 친구들은 서로 다 친하고 잘 지냈기에 별 걱정 없이 통화하다 들어왔는데 딱 봐도 박보살이 누구 하나 잡은 분위기였어요. 그게 잉여라는 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박보살이 잉여한테 집에 손재수가 보인다고 조언을 해줬나 봐요. 근데 잉여가 좀 기분 나쁘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 못하고 지나치게 솔직한 잉여가 이 좋은 날 더블리 탄생한 날에 그런 말은 왜 해대냐며 박보살에게 쏘아붙였고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 주려던 더 지나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박보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했어요. 싸가지 없는 너년 때문에 너네 집 망할 거라는 둥. 끝장만 안 갔다 뿐이지 분위기 겁나 살벌했어요. 오해하실까봐 첨언을 하자면 둘 다 성격이 워낙에 똑 부러지고 확실해요. 그리고 솔직하고요. 인간성이 나빴다면 더블리가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엔 둘이 성격이 비슷해서 많이 투닥거렸던 듯해요. 결국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돌려 말하느라 힘들었어요. 갱 성격 드센 두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 유유상종이라고 얘네랑 친한 저도 성격이 그닥 애인 미천 다 드러났네요.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호프집에서의 파티를 끝내고 더블린의 모텔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 더블린의 집이 목욕탕이랑 모텔 장사를 했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모텔에서 자고 가곤 했어요. 잉여는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마 어학연수 일 때문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갔고 잉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한 방에 둘러앉아 수다 산매경에 빠져 있는데 박보살이 잉여 얘길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무슨 문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잉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데 알아서 잘 하시지 않겠냐며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박보살은 왜 자꾸 손재수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가득한 팔자다 하며 계속 걱정을 했습니다. 박보살이 참 대인배인 게 잉여가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데도 제 친한 대학 친구라니까 살펴봐 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말로 표현 안 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학연수를 준비하던 잉여는 더블리 생일을 기준으로 한 달쯤 뒤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날이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예요. 그때를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쩐자이가 몇 달 만에 술에 잔뜩 취해 전화가 온 날이었거든요. 우리 좀 보자고 보고 싶다고 지금 자기한테 와줄 수 없겠냐는 쩐자의 취중 진담에 저도 모르게 쩐자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아서 가고 있었어요. 같이 놀던 박보살 포함 친구들을 버리고 흑흑 전 쩐자를 택했어요. 박보살 제외한 친구들이 막 쩐자 데려오라고 오늘 역사를 써보라며 부추겼어요. 박보살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때가 아니야 기다려라 이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가지 말라고. 근데 저는 도저히 쩐자이 너무 보고 싶어져서 못 참겠는 거예요. 박보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영준이 오빠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쩐자한테 가는 길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웬걸 잉여 목소리가 아니겠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락할 사람이 더블리밖에 없었다며 지금 자기 집으로 좀 데리러 와달라는 거예요. 미국에 반년은 더 있어야 할 애가 갑자기 한국인 것도 놀랐고 무엇보다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 끊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잉여냐 쩐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필 또 쩐자은 구미에 친구들 보러 가서 구미에 있었고 잉여는 대구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블리는 구미와 대구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잉여를 택했어요. 쩐자 미안해요. 근데 박보살이 어차피 그때 제가 당신한테 갔으면 우린 안 이루어졌대요. 100년의 역사가 하룻밤의 실수로 끝날 뻔했다나요? 암튼 쩐자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기도 했고 잉여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잉여 이 사람아 보고 있나요? 제가 쩐자 대신 널 택했다 이거사. 암튼 그렇게 뭐 쩐자한테 미안하다고 집에 조심히 가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고 잉여네 집으로 차를 돌렸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와서 전화하라는 말에 아까 걸려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잉여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돈 좀 빌려줘라 한 500만 원만이었다는. 저는 처음에 500원 빌려달라는 줄 알았어요. 너 지금 500원 빌려달라고. 쩐자한테 달려가는 나에게 전화 걸어. 너네 집으로 오라 했던 거냐. 다시 듣고 보니 500만 원이었어요. 대학생이었던 제가 그런 돈이 수중에 어디 있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미국에 있어야 할 애가. 뜬금없이 한국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 했어요. 사실 더블리가 그때 유럽 여행 가려고 주택 청약 저축을 조금씩 부었던 게 한 400만 원 가량 되었었어요. 속으로 이 사람이 도박 빚진 게 아니라면 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한참을 말이 없던 잉여의 입에서 집이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을 흐느껴 울던 잉여의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러다 순간 스치는 생각, 제 생일날 박보살이 했던 말. 왜 자꾸 손재수가 보이지? 이번 일 잘 해결 못 해내면 근심과 고난이 가득한 팔자다. 죽어도 박보살한테 도움 안 청한다는 잉여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끌고 박보살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도착을 해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는데 박보살이 하는 말 원하는 대로 되니까 좋냐 이 멍청한 년아. 이건 뭔 상황인가요? 드디어 둘이 한판 붙는 건가 싶어 걱정 가득한 눈으로 둘을 바라봤는데 잉여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잉여는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는 아이였어요. 부잣집 외동딸의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근데 알고 보니 잉여의 친어머니는 잉여를 낳고 100일이 채 되기 전에 이런 말 못하지만 외도를 하셨어요. 그때 잉여네 아버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든 시기였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 우울증이셨을 거라고. 근데 아버지 친한 선배분과 외도를 하셔서 100일도 안 된 잉여를 두고 집을 떠나셨어요. 잉여의 동의하에 이번 에피를 작성한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 잉여 아버지께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나쁜 마음도 드셨었는데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는 잉여를 보고 독하게 살아서 꼭 성공하리라 마음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건설 일부터 시작해서 재산을 일구셨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잉여에게는 새엄마들이 생겼어요. 박보살 말에 의하면 잉여 아버님은 원래 잉여 친어머니와 백년해로할 운명이었는데 두 분의 합은 좋았지만 잉여가 여러 부모를 섬기는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잉여가 친부모님의 금슬을 상충하게 할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바람에 잉여 친어머니도 마음이 뜰 수밖에 없었고 사주의 역마와 도화의 기운이 강하신 잉여 아버지께서 그 기운들을 잠재우지 못하시는 거라고. 백년해로의 인연이 끊어졌으니 자꾸만 새로운 인연과 거듭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잉여가 고3이 되던 무렵 마지막으로 오신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여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잉여의 어머님으로 알고 있던 분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잉여 이것이 아버지와 유난히 다정해 보이는 새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무렵 몰래 친어머니를 만나며 많이 방황했었다고 해요. 저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잉여 마음이 그렇게 힘든 것도 몰랐으니까요. 이 편은 분량 문제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바로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간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6편에서 뵙겠습니다.